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무고는 정말 큰 죄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씨가 지난 17일 경찰 출석 당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진욱 씨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죠. 이에 여성 측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진욱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진욱 씨 측은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사설 정보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면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주장과 반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아까 보내드리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분석해보기 위해서 동아방송예술대 백현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금 이제 두 사람의 공방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여성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팀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그렇습니다. 건 이제 다 경찰 조사 결과 맞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현재 각각의 주장 그럼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고소녀 쪽에서는 전화번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산 2주 전에 이산 집에 와서 그 야심한 밤에 와서 이 블라인드를 조립을 해주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지인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 스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알려줬는데 들어와서 성폭행을 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진욱 씨 쪽에서는 먼저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 스타로서 좋아한다, 그런 호감을 표시를 했고, 예. 그다음에 먼저 고쳐달라, 조립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집 주소도 알려줬다, 메시지로. 그래서 결국 들어가서 화관이다, 합의한 성관계다. 아주 지금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일단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가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성폭행으로 피소가 당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부터 신속하게 이진욱 씨 측에서는 무고로까지 소장을 접수하고 대응을 했죠. 그래서 그 지난 일요일에는 11시간에 가까운 정말 긴 조사를 받기도 했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욱 씨 측에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내려진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좀 짚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이 여성과 성폭행 피소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나온 거에서는 고소인의 주장대로 처음 그날 만난 당일이었었고요. 일단 또 중요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다음 날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카톡 메시지 같은 것을 이제 증거로 언론사에다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 또한 그 이진욱 씨와 그 고소녀가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알선했다고 해야 되나? 그 알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소개죠. 소개를 했었던 지인이 있었는데 뭐 그 여가수의 아들에게 혹시라도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좀 채보기 위해서 보냈던 문자를 마치 이진욱 씨가 같이 그 여성분과 나눈 것처럼 언론에 제시를 했던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의 그 비밀번호 부분이 또 이제 해당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톡 같은 걸 보내서 문자 메시지에다가 이제 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안을 하고 부탁을 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카톡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문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저희가 빌라나 아파트의 공용 그 현관에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네, 그 택배 전체 기사분들이나 공동 현관 들어가는 네네, 그 공동 현관. 비밀번호였던 거죠. 누구나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 세 가지가 봤을 때 말이 조금씩 달라졌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진욱 씨가 절대 그런 일을 했을 것이 아니라고 믿고는 싶은데 자꾸만 신뢰감이 떨어져 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그 카톡 대화 내용까지도 지금 백 교수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또 다른 그 저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고소 여성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사실 두 번째 카톡 내용이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세 번째인데, 근데 이 제출했잖아요. 근데 제출 시점을 놓고도 지금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제출 시점은 이제 처음에 상해 진단서는 이런 겁니다. 이진욱 씨 쪽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죄하는 이런 사과를 하는 이런 걸 사실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꽃뱀으로 몰고 가는 형태, 이런 어떤 반소를 제기하면서 또 무고로 고소를 하는 이런 형태에 굉장히 고소녀 쪽에서는 이제 격앙이 돼가지고 결국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내가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결국은 상해 진단서 그 3군데입니다. 사진까지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양쪽 손목, 발목, 그다음에 허벅지에 그 멍이 든 상처, 이 사진을 찍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또 시점이 상해 진단을 받은 시점도 성폭행 이후에 거의 비슷한 시점입니다.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추가로 상당히 특이한 부분인데 성범죄에 있어서 정황 증거로 인정이 될 만한 게 뭐냐면 보통 여성의 속옷이 어지간히 세게 잡아당겨서 늘어지지 않거든요. 여기 섬유질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 특별해서.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이 늘어져 버린 그런 여성 고소녀의 속옷도 함께 제출한 겁니다. 이게 지금 경찰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 번만 확인차 여쭤보는데요. 그 진단서는 거의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병원에 그 간날 같이 끊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만 늦게 했다는 네, 겁니까? 제출은 늦게. 그렇다면 왜 이진욱 씨 측은 뒤늦게 제출한 상해 진단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사실 그 본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상해 진단서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원스톱 센터 같은 데 가서 이미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후 예. 피임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임기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일단 사후 피임 등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친구의 조언을 받고 원스톱 센터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다 촬영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 그런 진단서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취재한 바로는. 근데 그 제출 시점이 왜 이제 와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제출이 왜 이제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이진욱 씨가 대응을 하는 초점이 좀 빗나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해 진단서를 늦게 제출했던 걸 가지고 이진욱 씨 측에서는 이게 바로 무고 아니냐. 네. 그걸로 상기한 건데요. 근데 그 여성 측에서 왜 상해 진단서를 늦게 제출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으로 고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스타이기 때문에 무서웠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변에서 원스톱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갔을 때 이 정도가 되면은 일단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받고서 그것도 이제 고민을 끝에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됐었고 사과를 받고 싶었대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지인이 몇 년간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기 때문에 혹여 지인을 통해서도 아니면 이진욱 씨든 사과를 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기대를 조금은 했던 걸로 저는 정황상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게 별다른 저는 쟁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해 진단서를 언제 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 저도 그러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다른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해서 냈다고 할지라도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촬영 이게 시점. 언제 상해 시점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해 역추적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해했는지 여부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뭐 촬영을 했느냐, 언제 뭐 이 상해 진단서를 냈느냐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는 않다. 거죠. 나중에 저 검찰이나 과학수사연구소 가면 그거는 다 역수사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진욱 씨가 변호인과 상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네. 끝에 제 주장이 나왔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판할 때 상해 진단서의 제출 시점도 무죄다 둘 때 많이 그걸 주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상해이고 했으면 바로 제출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한 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고소녀의 상해 진단서 제출 시점을 다툼으로써 고소녀의 고소 의도를 예.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팀장님. 근데 뭐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상해 진단서 내면서 그런 얘기를 고소 여성이 했다는데 그게 네,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방금 백현주 교수가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 바로 성폭행 고소녀의 주장입니다. 성폭행을 당할 당시 바로 위층이 그 주인이 사는 집이었고요. 또 그 스타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힘인데 과연 이런 성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무서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은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무서운 어떤 와일드하고 겁을 그 당시 어떤 반항을 하게 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소녀 쪽에서 주장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게
고소녀가 현재 그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어떤 비슷한 유형의 그런 그 폭력을 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지인의 그 어떤 관계, 그다음에 이진욱 씨의 그 스타라는 관계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망설이다가 나중에 적극적인 고소를 하게 된 걸로 이게 주장을 이 여성 지금 이진욱 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무고죄로. 네, 지금 이제 무고로 맞고소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중요한 건 대중들은요, 어떤 것을 많이 심증을 두고 믿냐면 증거입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 일단 그 여성분 같은 경우 이진욱 씨가 먼저 일방적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괜찮다, 야심하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했음에도 내가 지금 가서 잠깐 블라인드를 고쳐주고 오겠다라고 한 4차례 정도를 전화를 예. 했던 거에 대해서 통화 내역도 존재하는 거를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가 이진욱 씨나 고소인하고 얘기를 계속 조합해서 들어봤을 때 고소녀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 증거가 뒷받침되고 이러니까 대중들이 자꾸만 설마 이진욱 씨가 그렇게 반듯한 이미지인데 그랬을 리가라고 하면서도 고소인의 얘기에 자꾸만 심증이 굳어져가는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7시, 12일 날 7시에 그 유명 여가수의 아들이 불러서 같이 자리를 합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이사 왔다고 해서 그런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객관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진욱 씨가 불과 4시간밖에 안 된 여성의 집에 심한 그 야심,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찾아간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부적절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어쨌든 근데 저 이진욱 씨 측도 이제 그 최초의 그 뭐라 그러죠? 저 속칭 찌라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포자를 고소한다 그러고요. 네, 그죠? 허위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박할 때는 증거를 철저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